프랑스의 드무아브르는 다시 한번 확률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를 하는데요. (1733년에) 가능성의 원칙이란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항 정리도 나와 있고요. 이항 정리요. a 플러스 b의 일반적인 n제곱이요. 그래서 a의 k제곱, b의 n-k제곱, nck,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이거요. 이항 정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코프의 구슬단지 실험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구슬이 들어있는 단지에서 구슬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여러 번 하게 되면요. 처음 몇 번을 해보면 다 객의 특성이 다 달라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횟수를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작위하고 무관해 보이는 관찰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갖춘다. 모습을 갖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무아브르는 이런 종 모양의 이제 표본들의 분포가 종 모양의 분포를 이룬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이것은 나중에 가우스가 이제 정규 분포로서 수학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죠. 드무아브르의 어떤 이런 표본을 추출할 때 무질서 속에서도 표본을 많이 추출하게 되면요, 어떤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성질은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10만 개 중에서 10개의 비율로 불량품이 난다고 합시다. 10개의 비율로 불량품이 나오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으로 딱 10만 개의 제품을 추출해서 조사해 봤더니 만약에 12개의 불량품이 검출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평균 10개의 불량품보다 2개가 많은 건데요. 이 차이는 과연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될 만한 차이인지 어떤 이런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무아브르의 중형곡선 벨 쉐입 커브요. 중형곡선이 있은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베이즈란 목사가 베이즈 정리를 소개하게 됩니다. 보면요.
여기 토머스 베이즈 정리로 유명한 토머스 베이즈인데요. 이 사람은 목사고요. 1761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망한 후 2년 뒤인 1763년에 책이 출간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써놓은 원고가 출판이 되는데, 제목은 가능성 이론과 문제 해결 방법 소론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 소론. 이 책에서 소위 말하는 베이즈 정리가 나오는데요. 이 베이즈 정리는 다른 말로 역확률 문제라고 합니다.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건이 다음번에 발생하는지, 몇 회 발생하는지, 아니면 발생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다음 한 달 동안 뭐 몇 회 발생하고 몇 회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걸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요. 베이즈 목사가 제시한 베이즈 정리는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에 비춰 사건 A의 발생 횟수, 그 다음에 발생 안 하는 횟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거꾸로 사건 A가 이번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또 공장을 예를 들어서요. 두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클립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요. A라는 공장이 있고요. B라는 공장이 있는데, A라는 공장은 전체 물량의 40%를 생산하고요. B라는 공장은 60%. 비중을 60%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A라는 공장의 분량률은 만약에 B라는 공장의 분량률보다 높은 0.2%라고 합시다. B라는 공장의 분량률은 0.1%요. 이렇다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만일 어떤 고객이 불량 클립을 발견하여 제품을 구매한 거죠. 불량품을 구매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 회사 총 책임자라면 공장 A와 B 중에서 어디에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 1000개의 클립을 생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공장에선 400개, B라는 공장에서 600개 클립을 생산했고요.
여기서 불량품의 개수는 이제 400개 0.2%니까요. 0.2%는 1000분의 2죠. 그래서 0.8개. 그쵸? 그 다음에 600개의 0.1%는 1000분의 1이니까 0.6개가 되죠. 자,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보면 불량품이 발견이 됐을 때 A 공장일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전체는 0.8과 0.6인데 불량품이 A 공장에서 발견됐을 확률은 0.8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1.4분의 0.8 7분의 4 대략 0.5714가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불량품이 나왔을 때 B라는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은 전체 확률분의 B라는 공장에서 생산됐을 비율 0.6이요. 네, 1.4분의 0.6 7분의 3 해서 대략 0.428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량품이 발생을 했을 때 A 공장의 확률이 B 공장의 확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공장의 총 책임자는 A 공장에 전화를 먼저 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게 베이즈 정리고요. 이제 19세기로 넘어와서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1816년에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정규분포 곡선을 수학적으로 정립합니다. 가우스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도 잠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요. 가우스고요. 가우스는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체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책을 썼는데요. 책의 제목이 움직임의 이론입니다. 1809년에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가우스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을 이제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 행성을 관측하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쪽도 관측해보고 이쪽도 관측해보고 해서요. 행성을 여러 번 관측을 해서 가장 빈번하게 행성이 지나간 경로 있죠? 움직인 경로를 찾고요. 이를 토대로 행성의 궤도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도 어떤 통계학적 지식을 활용을 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정규분포 곡선이 나온 건요. 일화가 있는데요. 1816년에 독일의 남부지역 어떤 땅의 넓이를 측량을 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근데 땅이 워낙 넓었어요. 전체를 면적 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가우스는 역시 수학자답게 이 전체를 다 측정하기엔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요. 전체 지역에서 아주 많은 일부 지역을 추출해서요. 일부 지역을 추출해서 표본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거리를 토대로
이제 전체 면적을 추정하게 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표본거리를 추정을 할 때 각각의 샘플로 잡은 지역이 이제 그 면적 분포가, 샘플로 잡은 면적의 그 분포가 다양하지만 측정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떤 규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듭될수록 이 분포가 어떤 한 중심점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중심점은 벨 모양의 곡선에서 말하는 평균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 모양의 곡선을 수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후에 불리게 됩니다. 자, 이제 가우스의 정규 분포 곡선이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에 1860년대 영국의 갈턴이라는 사람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갈턴은 통계학자였고요. 영국의 통계학자죠. 갈턴. 평균으로의 회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regression to the mean. 완두콩을 교배를 해봤어요. 그래서 완두콩의 평균 지름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어버이 콩과 자식 완두콩이요. 이 두 완두콩의 평균 지름이요. 이제 단위는 100분의 1인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버이 콩은 지름의 분포가 다양합니다. 15, 16, 그러니까 0.15인치, 0.16에서 0.19, 0.2, 0.21인치만큼 이렇게 다양했지만 자식 완두콩에서 나타내는 콩의 지름은 15.4, 15.7 쭉 늘어나서 16.6, 17.0, 17.3, 100분의 1인치 이렇게 덜 다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어버이의 완두콩 지름은 15에서 21까지 넓게 분포가 돼 있었지만 자식들의 완두콩 분포는 15에서 17까지 이렇게 비교적 어떤 한 중심을 향해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가운데 어딘가에 평균이 있을 거고요. 어버이의 모든 독특한 요 양 극단에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독특한 형질이 그대로 다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식들에게 발현하는 유전 형질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보통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특이한 것도 아주 크거나 작은 것도 자식 세대에 가면은 보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는 이제 독일 나치에서 사용했던 우생학 이론을 반박하는 근거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으로의 회귀까지 이제 19세기 후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통계학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통계학의 발전은 아직도 진행형이죠. 지금 현재 21세기에 와서는요. 컴퓨터 능력도 좋아지고요. 데이터의 양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통계학이 또 다른 발전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에 비추어서 앞으로 통계학이 어디로 발전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